예,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사회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재영입니다. 1세션에서 유럽의 경제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유럽의 외교 정책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EU의 외교 정책과 대러시아 관계라는 주제로 또 두 분의 발표와 또 세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11월에 우크라이나가 EU와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빌리뉴스에서 체결하기 직전에 거절을 하게 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큰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많은 국민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EU와 우크라이나 관계 그리고 EU와 러시아의 관계가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 강화되는 것도 아닌가, 혹은 또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 좀 더 박차를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러중 관계의 변화도 있을 테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동부 지역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시사점을 많이 줄 것 같던 이런 중요한 재미있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로는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대전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로 계시는 김원중 대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에 계시는 우평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이어서 한꺼번에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재성훈 키예프 러시아 유라시아 팀장이 와 계시고, 또 김용철 SBS 국제부 부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의 이무승 교수님이 와 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발표자께서는 20분 내외로 15분, 20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한 5분 정도씩 토론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대사님은 사실 유럽 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많이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EU의 이스턴 파트너십과 대우크라이나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목이 쉬어서 좀 목소리가 좀 거스러지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성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008년부터 10년간 외교부 유럽 국장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 EU하고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에 제가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가서명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또 러시아와는 저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EU와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렇게 그 키예프하고 이제 고려대가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면서 느꼈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또 여러분들이 EU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EU의 이스턴 파트너십은 저희가 이제 동방 파트너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도에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가 이제 EU에 가입을 하면서
EU의 확대 정책이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EU가 주변 국가와의 그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소위 유로피안 네이버후드 팔러시를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2008년 7월 그때 프랑스가 EU 의장국이었는데 유니언 오브 더 메디터레이니언, 그러니까 메디터레이안 지중해 국가들과의 그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폴란드가 일단 제안하고, 그리고 스웨덴이 협력을 해가지고 소위 오늘 지금 저희가 거론을 하려고 하는 이스턴 파트너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체코가 의장국에 있을 때 정식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턴 파트너십의 가입 대상국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지도를 보시면요, 그 EU가 소련 국가 CIS 9개국가 소위 말해서 파트너십 앤드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5개 국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고 별도로 그 벨라루스와 6개 국가의 그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유로피안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로피안 파트너십의 그 주요 내용과 이행 수단을 보자면 저희가 EU하고 협력 관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유럽과의 그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으로 해가지고 EU하고 FTA 그리고 EU와의 비자 면제 협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그 이스턴 파트너십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이센셜 엘리먼트, 그러니까 인권 그리고 민주적 가치, 그런 분야에서 서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말해서 라이크리 마인드리 컨트리스로서 협력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 수단을 보면 양자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와 비슷한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를 채택을 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를 번역하는 상당히 여러가 있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냥 제휴협정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통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인구 이동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한국과 EU에는 제외되어 있었던 2가지 협력 사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그 협력 대상국 간의 그 경제적, 사회적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적 측면에서 본다면 2년마다 그 EU하고 대상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그런 이행 구조가 잘 규정이 되어 있고, 그 협의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를 포함한 기본 가치, 그리고 경제 통합,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인적 교류, 그게 이제 잘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래그십 어그리먼트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시범 협력 사업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은 EU나 대상국 정부 외에 EU의 각종 기관이라든가 국제기구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3국 경우에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관여하게 되어 있고, 재원도 2010년부터 13년간 유공률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정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EU의
이스턴 파트너십과 거의 시간적으로 이제 같이 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의 동부 지역과의 특히 그 CIS 지역과의 그 관계 강화하는 그런 구상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0년 1월 1일에 출범한 커스텀스 유니언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원 회원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벨라루스가 어떻게 본다면 유럽 이스턴 파트너십하고 겹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 커스텀스 유니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15년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을 출범을 시키려는 이 구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EU의 이스턴 파트너십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보완하는 상태에서 발전을 같이 하면 괜찮은데 EU의 유로피안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로피안 이코노믹 유니언에 가입이 사실상 배제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러시아는 일단 그 이스턴 파트너십의 대상국 중에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다음 지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사이즈로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인구라든지 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나머지 5개 대상국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그 EU하고 러시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에너지 코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결국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상 자체의 의미가 사실 퇴색가 된 그런 상황이 되고 EU 측면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가면 결국 이스턴 파트너십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EU의 입장에서 본다면 2013년 11월 29일 그 빌뉴스에서 이스턴 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개최되는데 그때 그동안에 이제 그 6개 대상국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진행한 결과 우크라이나하고는 2012년에 일단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하고 비자 면제 협정에 대한 그 가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몰도바하고 조지아하고는 2013년 상반기 중에 그 타결이 됐고 그리고 벨라루스는 이제 커스텀스 유니언에 가고 결국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으로 멤버 원 회원국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의 그 진전은 없었고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어떤 그런 안보적 그 관계가 있고 특히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과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도 일단 이스턴 파트너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신 아까 나온 대로 민주적 가치 특히 휴먼 라이츠 분야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EU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 조지아하고는 그 AA와 그리고 FTA를 체결하되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그
검토를 해볼 때 왜 그러면 이 3개국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게 됐나, 그걸 한번 개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 그리고 러시아적 측면을 봐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해서 가치를 공유한다, 소위 라이크리 마인드리 컨트리스가 좀 모호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권이라든가 민주적 가치에서는 일부 국가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스턴 파트너십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아르메니아나 또는 아제르바이잔으로서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EU 확대에 따른 또 피로감도 노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EU 측면에서 본다면 그 대상국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게 뭐냐면 결국 이스턴 파트너십이 EU 가입으로 연결이 되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지만 EU가 더 이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그 결의한 이상 그런 그 EU 가입에 대한 커밋먼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사실 EU하고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체결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게 뭐냐면 EU가 탑다운 방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가 이런 프레임을 구상하고 그 협력 대상국이 여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특히 그 러시아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그 벨라루스라든지 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유로피안 파트너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러시아적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EU의 그 EU 확대에 따른 필요함과 달리 러시아로서는 이 이스턴 파트너십이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가 가입하는 걸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EU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아웃비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아까 그 이 실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벨라루스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결국 그 빌리우스 정상회담 직전에 그 이스턴 파트너십을 보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이걸 저희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 좀 더 이유가 좀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러시안 퀘스천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했었으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특히 이제 그 빌리우스 정상회담에서 이스턴 파트너십 채택되지 않은 걸 가지고 결국 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그런 리플렉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 교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그 EU하고 이스턴 파트너십에 사실상 합의를 한 상태에서 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그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거기 현지 대사로 있으면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키예프를 흐르는 게 큰 강인 게 바로 드네프르입니다.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북 쪽은 유럽 상향의 그 우크라이나계고, 그리고 남동쪽은 러시아를 사용하는 러 상향의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턴 파트너십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보통 한 35대 30 정도로 거의 엇갈렸습니다. 크게 압도적인 어떤 지지도를 보인 적도 없었고, 그리고 2010년 출범한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일단 유러피안 인테그레이션을 외교의 제1 목표로 설정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도 추구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유럽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을 계속 같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턴 파트너십하고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이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로부터 정말 EU가 여지까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아웃비딩할 수 있는 좋은 경제적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이스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EU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EU로부터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했는데 결국 EU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5년에 있을 자기 대선에서 결국 재선이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또 한 번 면밀히 보자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에서 가장 지하 경제가 만연할 정도로 가장 그 전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구로부터의 투자라든지 기술 협력이 필요한 반면 또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라든지 석탄 등 그런 자원 협력이 또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부터는 그러니까 두 분야의 협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고 그 두 개를 택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빌리우스 정상회의 직전에 결국은 그런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려운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또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로마이단 혁명과 관련해서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내가 상세 기술은 안 했지만 결국 이게 2004년 오렌지 혁명과 달리 오렌지 혁명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한 항의로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큰 희생 없이 평화적으로 잘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2013년에 유로마이단 혁명은 약 100여 명이 사상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우크라이나로서는 초유의 그 유혈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혈 사태로 확산되고 우크라이나가 분리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조기에 평화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외교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측 간의 그 타협이 성사가 되지 않고 2014년 2월 22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키예프를 탈출하면서 결국은 그 친유럽 그 혁명 세력이 혁명이 성공하고 결국 유럽으로서는 이 혁명 과도 정부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U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도 정부가 빨리 안정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 정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본다면 과도 정부 거의 국가 부도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림 사태와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 국가가 양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새로 출범한 그 포로셴코 대통령 정부를 승인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자유무역 협정을 포함해서 그 경제적 분야에서 AA 협정을 서명하고, 그리고 EU 우크라이나 정치 분야 AA 서명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새로운 신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하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안정화 노력에 대해서는 우 교수님께서 좀 듣기로 하고,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건 뭐냐면 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4국 정상 간 노르만디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2014년 그 노르만디 상륙 70주년 계기에 이제 첫 회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9월 5일 민스크 휴전 제1차 합의, 그리고 금년 2월 12일 민스크 휴전 2차 합의,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노르만디 포맷을 통해서 민스크 휴전 체제 유지를 위한 재반적 노력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 EU의 입장에서는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유러피안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AA와 제휴협정과 그리고 FTA를 체결한 세계 국가하고는 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특히 이제 금년 5월 이스턴 파트너십 정상회의 계기에 지금 아직 그 EU 회원국 중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빨리 이제 비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 면제 협정도 이때 체결이 돼서 결국 협력 대상국들이 그 EU와의 정치 분야와 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정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EU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됐을 경우에는 모든 관련 국가들한테 그 피해가 크고, 특히 EU의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그 일부 회원국들의 피로감도 지금 노정이 되고 EU 자체로서 많은 경제적 손실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착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 이런 이스턴 파트너십의 그 효과가 그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이스턴 파트너십의 어떤 그 예상치 않은 그런 결함도 노정이 됐지만 결국 가장 중요했던 우크라이나가 그 이스턴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이스턴 파트너십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모멘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크림의 영토를 상신당하고 아직도 그 돈바스 지역에서는 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기도했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서의 개혁이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성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제 서방, 특히 그 미국과 함께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외교적,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할 수 있으라는 그런 커미트먼트도 있고 또 이게 또 이스턴 파트너십이 앞으로 성공하냐 내지는 효과가 없냐 그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중 대사님, 감사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대사 재직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도 갖고 계신데 특히 EU의 동방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대응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EU가 동방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데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은 서진을 하고 EU는 동진을 하는 사이에 끼어서 뭔가 독자적으로 통합체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것마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러시아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전망과 또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한양대 우평균 교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와 특히 러시아 EU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평균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개 과정 그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현황 그 중에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특히 이제 대러 제재 문제 그리고 이제 민스크 합의 그 내용과 또 이제 EU 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에는 안 썼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이제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몇 번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럴까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과연 푸틴 러시아의 이제 의도하는 바가 뭐냐를 놓고 이제 서구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이제 아직도 분분하죠. 그래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푸틴은 크림 합병에서 더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영토적으로는 크림 합병 이상으로 야욕이 없다. 두 번째는 60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른바 노보러시아라는 과거에 19세기까지 존재했던 이 형태의 일종의 반국가를 건설해서 러시아의 소국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이 노보러시아는 이 흑해에서 아조프해까지 걸치는 이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이제 포괄하고 있죠.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심지고 많은 인구가 있고 또 가스관 같은 것도 지나가고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나토나 유럽의 이제 군사 전략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푸틴의 의도가 발트 국가나 몰도바 같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워페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러시아의 국가 안보 이익을 성취하려고 한다. 제국이죠. 과거에 사실 소련 제국과 유사한 형태의 제국을 꿈꾸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진행 중인 사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현재 현황 쟁점이 되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재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제재는 2014년 이제 3월부터 미국과 EU가 거의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간에 서너 차례 강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밟았고 또 EU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나 일본 또
아주 제한적이지만 이제 호주 같은 나라도 이제 제재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이제 크게 봐서 이 자산 동결이 있고 또 이 무기나 이제 전략 물자 수출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데 대한 제재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제 3월부터 단행을 했는데 이 제재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계기는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되고 나서 유럽이 제재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러시아 주 인사들의 그 여행 금지, 그 자산 동결만 국한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그 러시아 기업들 또 일부 또 에너지 그 기업들에게까지 이제 그 제재를 확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제재가 계속 연장이 돼서 경제 제재 주요 경제 제재는 한 6월 말까지 지금 예상이 그 기한이 돼 있고 또 자산 동결 개인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 이 9월 달까지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7월이 되면은 그 유럽 차원에서 다시 제재 문제를 논의해서 이것을 연장해야 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의견은 일단 이 민스크 합의의 그 이행 과정을 지켜보는 1단계 그 종결 과정이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제재를 연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월드뱅크 같은 데에서는 앞으로 1년 더 충분히 제재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대러 제재 자체가 분명히 그 확대되어 왔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근거들도 있지만 그 대러 제재 자체가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재 조치 효과도 있지만 국제 경제의 흐름이나 또 뭐 유가 하락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재의 특징은 이것이 강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푸틴의 이 어떤 그 행동을 제어하는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지난 2월달에 합의된 그 민스크 2가 이행이 안 된 것이 분명히 나타나면은 제재가 물론 강화되겠죠. 그러면 최소 1년은 더 가겠죠.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 상당히 그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로의 이제 한계는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 이제 최대 그룹 수많은 그 러시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 중산층을 많이 창출했던 이 가스프롬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고 있다. 이걸 만약 해버리면 푸틴도 이제 강력한 그 보복 조치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2015년 2월달에 민스크 2 합의가 되죠. 이것도 상당히 그 많은 그 쟁점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가장 그 분쟁이 치열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에서 이제 중화기를 철수하는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절차 이행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기 철수가 완료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이 지방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정치 경제적 그리고 이제 뭐 사회 복지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 복구가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존에 예를 들면 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연금을 줬는데 그걸 지금 중지하고 있죠. 은행 시스템의 어떤 국제 업무 이런 거 다 정상화 시키기로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외국
그 군대나 장비 이런 것도 다 철수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헌법을 포함하는 헌정 개혁까지 단행해야 된다라고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분쟁 지역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우크라이나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특수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특수지위를 부여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헌법 체계 안으로 이 분쟁 지역이 이제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이를테면 통제권 거기 그 경계선을 다 지키고 있죠. 지금 완전 땅을 장악하고 있죠. 이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반군과 러시아가 이것을 순순히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계속 그 반군 측과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조건을 놓고 계속 그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 민스크 2가 이행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또 민스크 2 이행을 위해서는 이 분쟁 지역 자체가 사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이 OSC에서 지금 관리를 하겠는데 OSC의 그 감독자들이 다 커버를 못합니다. 사실 250명 갖고 중하게 철수하는 것, 또 해당 지역의 민스크2 기타 합의 이행 과정을 감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 그래서 사실 그 반군 세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반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뭐 개인 공용화기 수준이 웬만한 게 EU 국가의 군인들의 이 무장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군이 이제 많이 고전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철수하는 문제도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 진행 과정에서 주로 이제 그 유럽과 러시아가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서로 대응해 왔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7월달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이 격추 사고가 있기 전까지 대체로 그 러시아는 미국과 서구 세력은 미국과 유럽을 이간시키는데 좀 더 전략적인 목표를 뒀다면은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 이후에 그게 좀 힘들어졌죠. 유럽이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해서 제재에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같이 유럽 내부를 좀 분열시키는 전략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 방식의 워페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선전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물량 공세와 막대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일종의 공공의회도 될 수 있고 또 유럽의 일반 시민들, 지식인들, 시민 단체를 향해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거 갖고도 이제 논쟁이 있는데 큰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럽 내부에 어떤 다른 목소리가 생겨나게 함으로써 그것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부에도 이 테러 제재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꽤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유럽은 이 프랑스나 독일, 미국이 원하듯이 유럽 자체가 일치된 의견을 갖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더 협상력이나 더 힘을 갖고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는 이 테러 제재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더 강화가 되면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갖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그래서 서구는 아까 이제 그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초기 이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이제 영국 같은 데서 그 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임하고 있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이제 국가이익, 특히 안보 이익이 유럽의 이 동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고히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럽이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유럽의 입장은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교훈적이다, 이제 그런 평론이 있습니다. 페다고지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이 국경 현상 유지가 여태까지 다 지켜져 왔는데, 심지어 냉전 시절에도 헬싱키 협정을 통해서 다 지켜왔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파기한, 국제법을 위반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것을 되돌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교훈적인 입장 대 전략적인 입장이 서로 맞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초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럽 내부에 아까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EU 자체가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러 제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강경한 것이 이제 폴란드나 이제 발트 국가, 최근에는 이제 슬로바키아가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제재를 하고, 러시아가 이제 더 큰 야욕을 갖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러 제재에 좀 미온적이거나 사실상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스, 체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고 이제 이태리 같은 나라는 중개자 입장을 자처하면서 사실은 대러 제재를 상당히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자금이 이 오스트리아 은행에 예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있고, 그리스는 아까 이제 그리스 문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교의 동료이기도 하고, 이 제재 문제를 갖고 이제 이 그리스의 어떤 협상의 지렛대, 부채 문제 그렇게 하려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 러시아 안에서는 두 가지 의견 그룹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러시아가 끌고 가야 되냐, 이걸 놓고 주로 이제 시민사회 엘리트 그룹 내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이 서구와의 통합 노력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발트 국가들에서도 이 러시아가 그냥 허락하게 대처하지 않을 거를 보여줘야 된다. 발트 국가도 필요하다면은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다 이제 좀 약간 코스모폴리탄적이고 이제 좀 온건한 입장인데,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일단 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 있는 것은 동의하지만,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게임 구조 속에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구와의 이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제 푸틴은 이 양 그룹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쟁점은 민스크 2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것이 지켜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러 제재 연장,
그리고 이제 그 강화가 논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민스크 2가 어려워지고 대러 제재가 이 연장되거나 이제 강화된다면 그 유럽도 타격을 받게 되고 러시아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파국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1년 더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푸틴이 러시아 국내에서 받는 그 압력이 커지고 의도한 대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국제 정세, 유럽이 러시아에 가고 또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까지나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레덴티즘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안보호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러시아와 과연 대적이 될 것이냐. 결국 현 상태에서 이 영토는 러시아와 친러 세력이 장악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제 전투 중지 협상의 진행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병 교수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압축적으로 러시아와 EU의 관계, 특히 EU의 대러 제재 현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미न्스크 2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 이 대러 제재의 해제 문제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대무역의 50%가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들어오는 FDI의 상당 부분이 가장 많은 포션이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러시아가 받는 신기술이나 장비도 유럽에서 오고 있습니다. 반면 또 유럽에서는 대러시아 경제 관계가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경제 협력이 좀 소원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러시아 이 제재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작년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옥스퍼드 대에 계시는 이 러시아 전문가를 모셔서 이 문제를 한번 들어봤더니 지난 100년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쭉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짜르 시대 이후에 혁명이 일어나서 외국인 자산을 몰수하니까 소비에트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러 제재를 했고요. 소련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동유럽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고 또 칼기가 폭파했을 때도 제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크게 제재 효과가 나타난 적은 100년 동안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다가 언제 해제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우연한 계기야. 예를 들어서 한참 문제가 있는데 칼 사건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 시작되니까 한 2, 3년 있다가 그냥 또 서방하고 교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분석을 한 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 세 분 토론이 있는데요. 여기 순서대로 먼저 재성훈 키예프 러시아 유라시아 팀장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긴급 수혈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5분 안에 뭐 말씀하라고 하셔서 많이 좀 잘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 발표 김은중 대사님 그리고 우평균 교수님 이렇게 두 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제가 좀 부가적으로 코멘트할 내용들만 좀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러시아 유라시아 팀이 있고 키예프에 유럽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가는 것에 반대다. 우리 연구 대상 지역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다 이런 얘기를 강효덕 박사님께 제가 가끔씩 합니다. 이미 이제 발트 삼국도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공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여기 SBS에서도 와 계시니까 이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루간스크인지 루한스크인지 하르키프인지 하르코프인지 뭐 키예프는 아주 이미 굳어져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명을 어떻게 표기할지 자체도 과거에는 러시아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통일적으로 언론이나 이제 학계에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좀 이제 격가지 같은 이야기였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지 벌써 이제 1년, 크림반도 합병한 지도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근본적인 그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평균 교수님 그 발표문을 보면서 그 미러 대리전, 일종의 대리전이라는 어떤 견해에 저도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서방과 소련 그리고 작게 보면 또 미국과 소련과 냉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 이후에 탈냉전기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을 서로 맞춰보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2008년 그루지아 사태가 그 전초전이었다면 실제로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본격적인 그 냉전 처리 미흡의 후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는 그 89년에 그 몰타에서 미소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냉전의 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얄타 체제 해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이 같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브레즈네프가 제안했던 그 제한 주권론을 폐기를 하고 동유럽에 대해서 간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그 신사고 외교 정책에 따라서 미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하면서 냉전 종언의 주체로서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제 꾸려갈 수 있을 거다,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통일도 인정한 것이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를 한 거죠. 근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냉전이 해체된 것은 소련이 패배했기 때문에 냉전이 해체됐기 때문에 결국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소련과 공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베를린 장벽 너머로 유럽 전체로 민주적 가치를 확산하고 또 미국 이외에는 다른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됐는데도 나토는 그 해체가 아니라 확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또 보다 안전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안전한 서방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MD 구축으로 나타났고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회원국이 되고 또 이어서 유럽 회원국이 되고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결국 그 나토와 유럽 연합의 확대가 구소련 국가의 과거 소련의 국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조지 캐넌이 1990년 그 봉쇄 정책을 위반했던 조지 캐넌이 1990년대 이미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 나토가 소련 국경까지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열전으로 이어질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고가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 자체는 저는 이제 유럽과 더 이상 확전을 또는 이제 미국과의 더 이상 확전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어떤 영향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평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전략 중에 하나는 크림반도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미 이제 크림반도는 러시아화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통제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었고 나머지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연방화, 이 연방화라는 것은 제2의 크림을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가는 행보를 언제든지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न्스크 2 그 합의에서도 그 동부의 그 지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김우중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여기 이제 러시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좀 이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유럽행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상당히 많지만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자신이 그 탈냉전의 교훈으로 유럽에 속할 수도 없고 유럽의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걸 저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가속화한 겁니다. 이미 90년대부터 해왔고 이것이 이제 그 푸틴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상으로 보다 이제 확고하게 된 것이죠. 문명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의 최초의 그 국가가 키예프 공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푸틴이 그 지난번 그 11월에 그 연례 교수에서도 얘기했지만 크림반도는 988년에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대공이 최초로 기독교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상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문명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CIS 지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또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큽니다. 원래는 이제 카자흐보다도 더 컸는데 카자흐스탄이 이걸 추월을 했죠. 그리고 그 에너지, 산업, 농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어떤 인프라 산업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유럽 경제 안보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이것은 러시아의 아주 고전적인 변하지 않는 러시아의 대외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 때부터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그런데 완충지대가 이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완전한 탈유럽화, 새로운 단절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문명적,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결코 이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러시아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둘이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국은 얄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얄타 협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스탈린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냉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시아에게 결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얄타 트라우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장명을 한 것인데 러시아는 반면에 뭐가 있냐면 몰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몰타에서의 합의의 결과가 냉전 해체의 결과가 자신에게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두 양국의 전략가들이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유럽 안보로 보면은 그 유럽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유럽이 이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안보 정책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고 듭니다. 이미 유고 사태를 한번 겪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의 안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상 MD를 추진할 명분자, 유럽 MD를 추진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SBS 김용철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깊이 그 유럽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는 그 2015년에 국제 정세를 각자 도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초부터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엄청 가파르게 급박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이 3대 강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사실 EU는 그렇게 강국이 되려고 28개국이 합쳤지만 아직도
그 내부에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도 하고 대립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은 상당히 유럽 국가들이 협력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서 사실 미국은 허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은 반대로 그 쿠바와 관계들을 개선하고 있고 이란도 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적대국이었던 이란과도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그 냉전 시대가 붕괴하고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그 각자 자국의 이익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속화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물론 미국이라는 강력한 그 무력을 가진 미국이 있지만 그 반면에 이 석유라는 또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그 석유가 또 이 무기로 작용하고 또 러시아를 그 굴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결국은 국제유가가 $100 이상에서 지금 $40, $50까지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러시아하고 EU를 그렇게 협상을 하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런 그 강대국들이 서로 결합을 그 싸우면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을 했는데 의자에 팔만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몸통만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끔찍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남사군도에서는 은밀하게 무인도를 군함을 타고 와서 은밀하게 접수를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비행장을 짓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 뭐 이 2차 대전 지나고 좀 잠잠하더니 또 새로운 그런 국제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저희가 미디어에서 궁금한 게 생각하는 거는 야 그럼 이제 휴전을 하고 서로 이제 협상을 타결지었는데 이게 그 완전히 끝난 것인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의 입장에서 본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입장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규범성에 대한 논의, 두 번째는 이제 이 규범성에 바탕한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논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평 교수님은 학자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논문에 있어서의 방법론에 있어서의 어떤 함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재분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로 제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중 대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정책 기반가로서 우리 이 학계에 있는 분들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논의를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많은 것을 저희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 우리 김 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이 러시아와 이 유럽연합과의 어떤 갈등 그 속에서 어떤 줄다리기 이런 논의를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이제 저희 이제 학계에서 봤을 때 현실주의적이지 않은가 어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논의할 때 단순히 회원국의 입장을 바라봤을 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또 이제 이와 같은 유로피언 네이버 팔러시를 이제 저와 다른 해외 학자들과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나름대로의 규범적 논의가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크리티컬 시츄에이션이라고 기즈니스가 얘기하는 논의인데 어떤 이제 위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대외 정책이 구현되는가, 어떻게 이제 articulate되는가라는 논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국제 정책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이 개입 정책의 모델 중에 컨디셔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떻게 सँ션을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국제정치 전체적인 담론이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설명할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 있고 저도 그런 스쿨의 한 학자로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와 같은 이 컨디셔널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거나 어떤 대외 관계를 이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우리 대외 정책을 논의해봤을 때 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유럽연합은 다른 형태의 어떤 개입을 많이 논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일라지먼 이 정책인데 사실 2004년에 우리가 회고해봤을 때 이 동유럽의 가입을 승인했을 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이와 같은 실증적인 이해관계에 바탕하기보다는 보다 규범적인 이해관계에 바탕한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했던 것이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컨트랙츄얼 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즉 이 회원국 또는 쿼자이 멤버십과 비슷한 이런 약간 회색지대지만 그런 좀 이렇게 이 강제성이 있는 어떤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안정화와 그리고 어떤 민주화 정착과 어떤 또 다른 규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인권 등을 이렇게 정착시키는 하나의 이 방법론이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이고 그 속에서 인라지먼트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저희가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논의할 경우에 저희가 단순히 어떤 이 인센티브나 생션을 통해서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체커리라는 학자가 논의한 것처럼 이 소셜 러닝 사회적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회적 학습 효과는 이유가 우크라이나한테도 갈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리버스 소셜 러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답보 상태라는 것이 반드시 답보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의 실효성이 규범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다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팩츄얼하게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평균 교수님께서 말씀한 논의도 그와 같은 점에서 일맥상통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보다 우리가 좀 더 논의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 교수님이 이제 이 논문을 적으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위자로서 러시아와 EU와 미국, 그리고 그 행위자들이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일 수도 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치의 문제지만. 그리고 이 행위자가 속해 있는 이 컨텍스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이제 화해를 위한 협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컨텍스트 속에서 과연 이 행위자들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가에 대한 이제 학자적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러시아 입장 상당히 이제 현실주의적 입장으로서 이제 힘의 이 밸런스 파워를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연합의 입장에 대한 어떤 규명 작업이 좀 없지 않나 해요. 그게 규범적이든 그렇지 않든. 왜냐하면 이제 그와 같은 논의가 부재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행위자 중심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유럽연합 대외 정책은 정부관주의자들이 논의하듯이 행위자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초국가적 입장에서 대외 정책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한 분석에 첨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과연 미국을 상수로 볼 것인가, 중재 변수로 볼 것인가, 독립 변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지 않나. 물론 대리전의 논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상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얘기를 하면은 중재 변수일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논의를 좀 더 해야지만이 이 현재 이 세 행위자들이 속해 있는 어떤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 전체 컨텍스트에 대한 이 컨디션을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 메이저한 질문이고 마이너한 얘기로는 6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 두 번째 이거 슬래시 포인트 이 같은 상황에서 생존에 초점 맞춰지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생존이라는 게 어떤 피지컬한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미첸이 얘기했던 온토로지컬한 서바이벌 즉 아이덴티티 퀘스천인지 그와 같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피지컬 서바이벌 논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현실적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마이너 포인트고, 두 번째 61페이지에 갔을 때 마지막 슬래시 포인트 보면은 대러 제조 문제에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럽 간에 분열이 있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분야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얘기는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 포인트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제 화해와 이 갈등이 연속선상에 있는데, 그런 성사송에서의 어떤 국가들 간의 다른 입장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지 유럽연합이나 그와 대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로는 70페이지에 가면은 두 번째 이 분리 포인트의 세 번째 슬래시에 보면은 푸틴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발틱 국가도 흔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2004년 동유럽 확장을 통해서 발틱 국가들은 그것을 제작을 해서 유럽을 기한 리턴 투 유럽을 얘기했고, 물론 그게 엘리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 대중 차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수렴되었고, 그와 같은 목표를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들이 회원국을 받아주는 상태에서 과연 이와 같은 논의가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지 세 가지 점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상호 보완적인 아주 그 훌륭한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플로어에서 꼭 질문을 뭐 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 예, 군사연구소 조상현입니다. 저는 그 우평균 교수님이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하이브리드 워페어 개념하고 프락시워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하이브리드 워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보면 전투원도 들어갔고 비전투원도 들어갔고 물리적 수단도 동원됐고 심리전 같은 비물리적 수단도 동원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프락시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 교수님께서 이제 그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프락시워로 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을 뭐 여기 포션은 뭐 전망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망 쪽에 무게를 두신 것 같은데, 일단 크림이 합병되기까지 그리고 또 동부 지역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프락시워라는 것은 어떤 피대리자에 의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런 어떤 수단들이 제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크림반도 그 합병 과정에서 보면 서방이나 그 특히 미국을 이 대리로 지명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그 지원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뭐 수사적인 표현은 있었겠죠. 거기다가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는 크림 내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크림 함대 그 소속 군대를 활용해서 주요 목지점을 점령하고 크림 합병을 이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프락시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나 국제정치적인 뭐 냉전 해체 이후에 어떤 이전의 미소 대리전 양상이 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대리전 그 표현은 적당하지만,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진짜 대리전쟁인가 하는 그렇게 그 시각으로 보면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체가 되어서 뭐 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녁 시간에 먼저 우평균 교수님께서 질문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제 그 생존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서구에서 그 학자들이 보는 시각인데, 서구에서는 주로 이제 러시아가 민주주의의 길로 가고 거기에 맞는 제도화를 하고 이행을 하길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고 푸틴 특히 2012년 이후에 세 번째 집권하면서 이제 명백해졌다. 러시아가 갈 길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아이덴티컬한 측면에서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아까 지적하신 게 뭐였죠? 그 발트 문제. 그건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그런 그 진행 상황 분명히 이제 수긍할 수 있는데 발트에서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내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여론을 조성을 해서 이 반발트 시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한 지역을 장악을 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발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심각하게 발트 국가들은 위협을 느끼고 대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토 차원에서는 그 러시아의 그 군사적인 그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 그 쉽지 않고 그걸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미국이 결국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도 과연 그 발트를 위해서 미군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대적할 것인가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트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리드 워와 더불어서 이제 그 대리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역시 이 상징적으로 대리전의 성격 분명히 있지만 비대칭적입니다. 미국이 이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지원에 도저히 비관할 수 없는 정도의 이 미국의 어떤 그 심정적이고 또 뭐 비살상용 무기, 방어용 무기라기보다 장비 국한에서 아주 일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같은 수준에서 놓고 보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여기서는 충분히 그 비대칭적인 그런 그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뭐 해주고 있는 건 뭐 지금 뭐 야간 투시경이니 무슨 뭐 방탄 조끼 정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살상용이지만 방어용 무기를 지금 고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이제 다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그 유럽에서는 일종의 그 안보 딜레마를 유발시켜서 러시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더 이 군비를 강화해서 맞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이제 그 메르켈의 이제 논리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미국의 그 지원이 러시아와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러시아부터의 그 안보 위협에 대해서 EU는 사실은 그 크림반도와 그리고 돈바스에 대한 그 개입을 계기로 해서 EU는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워페어에 대한 그 대응 제도도 구축하고 있고, 그 중동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비도 증강하고, 그리고 나토도 그 역할이 이제 재발견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EU의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러한 그 EU의 그 이스턴 파트너십의 그 효과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지까지 그 여러 번 그 약속을 했지만 정치 내지는 경제적 개혁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2004년에 그 오렌지 혁명을 통해 집권한 유센코 대통령도 실패했고, 그 야누코비치 전 정부에서는 더 이런 상황이 악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EU나 그 IMF 평가에 의하면 그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이제 제대로 그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약 한 65% 정도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EU 인라지먼트에 대해서 아까 그 혁명 전에는 한 35%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 지금 80% 정도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그 이스턴 파트너십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좀 확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긍정적 측면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럽의 외교 관계를 두고 우리가 많은 발표 또 좋은 토론을 통해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좋을 일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 해결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에서 중요한 그 협력 파트너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 또 그 협력도 동력이 다소 약화된 이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도 좀 확대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분의 훌륭한 발표자 분과 또 세 분의 좋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은 이걸로서 마치고 마이크를 박승훈 소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